자, 책은 292페이지로 갑니다. 292페이지를 가시면 3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택정책은 두 문제까지도 묻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두 페이지는 또 시험에 물어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겨서요. 296페이지로 갈 겁니다. (296페이지) 가서 우리 공부를 하실 내용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하는 내용이 임대료 규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요,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가격 임대료를 임의대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제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역시 또 그래프를 원리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축을 임대료라고 하고요, 횡축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임대주택의 수요, 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P0 가격을 우리 균형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시장에 나가봤더니 임대료가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럼 표현 그대로 정의 100만 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시장 균형 가격이다. 시장 균형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100만 원에. 그럼 정부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는데 100만 원이 좀 비싸 보인답니다. 임차인에게는. 그러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제를 할 건데 100만 원 위로 통제해야 되는 겁니까? 아래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해서 앞으로 임대료는 7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라고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70으로 규제했으니까 70만 원을 규제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 정의하면 되죠. 이걸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균형 이하로 규제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시장에서 최고로 받을 가격은 얼마까지만? 이게 규제 가격이라고. 최고로 얼마까지만? 70까지만. 70만 원이 임대료의 최고 가격입니다. 최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맥시멈 받는 가격이 7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한제다, 상한제다? 상한제다. 70만 원이 상한선인 거니까 최고 가격제 임대료 상한선, 상한제라고 합니다. 공부는 다 끝나갑니다. 이 기본 정의만 하면 아주 쉬워져요. 자, 임대료 규제는 균형 가격 이하로 균형보다 낮게 규제한 것이고, 그 낮게 규제하는 가격 임대료의 최고 가격 임대료의 상한제라는 얘기입니다. 71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으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이제 공부한 대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규제한 이후로 임대료가 30만 원이 하락한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이게 수요 아니에요? 수요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감소했으니까. 자, 파란색 크기만큼 수요가 더 많죠.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횡축이 양이라 했으니까요. 자, 이게 공급이잖아요. 요때만큼이 공급량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요때만큼 뭐다? 수요량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줄어들어 버린 거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가 나쁘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자,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주택 임대차 법을 아직 공부를 안 했을 것 같고요. 2년 이내에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통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철이 되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나올 거예요. 선거철이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고 있진 않은데요. 선거철이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마치 이 임대료 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 바꾸고 갑니다.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말 바꿀게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낮을 경우 조건 맞습니까?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낮을 경우
맞죠?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바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정리했던 걸 그대로 끌고 나가면 될 거니까 임대업자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업자는 규제 받기 전보다 이후에 수입이 30만 원 감소했죠. 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사업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새롭게 투자할 이유 없죠. 임대주택의 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할 거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주택이 돈이 안 되니까 에이 무인텔이나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무인텔이 뭔지 모르시는가 보네. 가르쳐 드릴까요? 예. 자, 그러니까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뭐 될 수 있다. 전환된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은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으니까 비탄력적,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급이 더 많이 뭐 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를 하라 했어요.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인데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관리도 부실해지겠죠.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또한 저하될 수가 있다. 양도 감소하고 질도 나빠지고 있죠.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 다 끝났어요. 자, 임차인 갑니다.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은 규제 이후에 30만 원 부담이 적어졌죠. 그렇습니까? 얼마만 내면 돼요? 70만 원만. 자, 그러면 30만 원 여유가 생겼으니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은 들죠. 주간을 빼세요. 주간을 빼고. 이전보다 30만 원이 덜 내면 되잖아요. 그럼 30만 원 더 얹어서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들죠. 근데 마음은 드는데 가기가 쉽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가기 쉬워요? 공급이 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주택을 떠났다가는 주택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사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어려워진 다음에 좀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렇게 나와요. 기존 임차인은 주거 이동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전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될 것이고, 그럼 새롭게 임대주택 구하는 신규 임차인도 문제가 있죠.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존 임차인도 주거 이동을 하지 않으니 그럼 정상적 70만 원만 내 가지고는 임대주택을 구하기 쉽다?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임대인 따로 만나서요. 제가 옷돈을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택을 주시죠. 이런 상황, 불합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야구장에 가봤더니요. 표를 못 구했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면 집에 가서 보면 되지요. 예. 물론 맞는 얘기는 합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뭐 하더라? 암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음성적 지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임대주택에 피가 붙고 있죠.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정규시장 외에 암시장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이 파란색 크기만큼이 초과 수요죠. 이만큼 주택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크기만큼 종축으로 가시면 종축은 뭡니까?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럼 P2 가격을 학자들이 음성적 지불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 이 크기와 왼쪽의 크기가 같죠. 이걸 음성적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그러면 가격이 두 개네요. P2 가격은 음성적 지불 가격이고 얘는 뭐고요?
규제 가격. 임대료 몇 개? 2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의 이중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물을 때는 이걸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서론과 결론만 줘요. 이런 식입니다.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경우 조건 맞습니까?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다시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보다 낮을 경우에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은 활발할 것이다. 전부 이런 식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를 놓쳐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여기 중심이 된다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공급이 왜 감소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받으라니 돈 안 되죠.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조금 바뀌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막 쥐어짭니다. 내릴 게 없으니까. 그럼 규제 가격을 자 이거 해볼게요. 규제 가격을 이렇게 규제하면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예를 들면 200만 원까지 임대료 받아도 관계없다고 규제한다면 임차인 보호 효과 있어요? 시장에서 얼마인데요? 100만 원인데 그럼 규제 하나만 하죠.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이 크기를 초과 공급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게요.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보다 높을 경우죠. 높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이 지문을 묻는 이유는 결국 규제 가격은 균형보다 뭐 해야만 낮아야만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 시장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개론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연히 물을 때는 역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탄력도가 나와서 이를 이제 응용을 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이미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사실은 아주 깊게 고민할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량 많아진다. 오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면 매우 행복하겠습니다만 이걸 물어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지문을 해석을 해야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뭡니까? 왼쪽 보고 이래야 되면 그래프 보고요. 수요가 일단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그러면 구체화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봐야 돼요. 그래프.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량이 많아진다. 확인할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는 더 많이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공급이 탄력적,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했죠. 보름 전에 만났던 공부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전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공급도 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이전보다 초과 수요량은 더 많아진다. 좋은 얘기예요.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해석을 해주셔야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증가, 공급은 더 많이. 그럼 초과 수요량은 더 많아진다. 물읍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비탄력이란 말이 양변화가 적죠. 그럼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확인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적,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제대로 얘기. 그리고 헛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의 질문 때문에요.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규제를 하면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그럼 주거 환경은 더욱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뭐 예고를 하는 게 하고 내는 게 아닙니다. 기출된 문제를 동일하게 주면 감사할 일인데요. 자꾸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학계로는 기출 문제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출 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풀 정도면 뭐하러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뭐지만 풀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공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안 돼 있는데 문제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고 중간고사 시험이 그러니까 응용해서 많이 묻기 때문에 출제자가 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회 바뀝니다. 매회 바뀌고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이거 뭐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합격한 분들 있죠. 그럼 작년에 26개 합격하신 분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요. 선발을 전화해서요. 모이라고 합니다. 돈 줘가면서요. 그럼 문제를 테스트를 내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전년도 합격하신 분들을 불러다가요.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합숙시켜가지고 딴 데 못 가게 하고 월급 줘가면서 계속 테스트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정 수준의 문제 낸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분 수준에 맞춰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운용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 그렇게 한대요. 요즘에. 예. 그 작년에 25회 합격하신 친구한테 와서 얘기하대. 보안잖아요. 보안. 아예 딱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버리는 거니까 시간 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해놓고 그렇게 하더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만이 좀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공부량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다인데 이제 이 문제를 조건을 바꾸기도 하고 조금 변형을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해마다 묻는 문제입니다. 단일 문제를 묻기도 하고 단일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지문으로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만 정리하면 공부는 다 끝나요. 자, 시장 P0 가격대 있죠. 100만 원 써보겠습니다. 그래프에다가요. 100만 원이 시장 균형 가격입니다. 그럼 그게 비싸 보이니까 정부가 통제하려면 낮게 통제해야 되죠. P1이 보입니까? 써볼게요. 70만 원. 썼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으세요. 이제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했죠. 낮게 규제했죠. 최고로 받는 가격 얼마? 70만 원. 정리합니다. 이렇게 최고 가격 상한제입니다. 70이 최고 가격 상한제다. 그럼 낮게 규제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표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은 뭐하고? 감소해서 초과 수요. 그 그림에 보시면 Q1에서 Q2만큼이 초과 수요죠. 일부러 안 써놨어요. 써보시라고. 그 크기만큼 초과 수요.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크기만큼 종으로 가보세요. 종으로 가시면 P2 가격이 보이죠. 그러니까 P1, P2를 비급 한번 쳐보실랍니까? 이렇게 왼쪽에 비급 한번 쳐보세요. P1부터 P2까지 가격을 비급하신 게 음성적 프리미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2 가격을 뭐라고 정리했고 음성적 지불 가격. 그럼 P1은 뭐고? 규제 가격이니 가격이 두 개이지요. 자,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더라. 공부는 다 끝나갑니다. 그럼 P2 위로 쭉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P2 위쪽으로 이렇게 쭉 그으세요. 얼른 그으세요. 가서 검사할 거예요. 내려가서 제가요. P2 위로 그어보세요. 왜 그으신 거예요? 네가 그리라고 하잖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습니까? 규제 가격 균형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 라고 읽어버리면 이제 지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짧게.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으로 가서요. 임대료 규제는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최고 가격이죠. 하한제가 아니고 상한제입니다. 기본 틀 잘하시고 2번 볼게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규제해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떤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오늘 얼마 이상으로? 70만 원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규제 가격, 자, 규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거죠. 다시 바꿔서 규제 가격 이하로만 통제하는 것을 임대료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3번 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효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타이틀에 밑줄하시고요. 낮게 규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주택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랬죠. 세 번째 줄. 공급량은 뭐하고? 공급량은 감소되죠.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발생해도 가격 오르지 않습니다.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요? 70만 원까지. 오르지도 않고 양 늘어나지도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별표.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기는 물론 장기의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 확인하면 첫 번째 줄에 돈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죠. 거기 밑줄 해보고요. 투자 기피하고 다음 줄에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죠. 이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한 게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보다 낮을 경우 그냥 이런 거 아닙니다. 조건 맞습니까? 맞고요. 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다음 줄에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 장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지문이었고요. 디귿 돈 안 되니까 관리 보수가 소홀해지죠. 질적 수준도 역시 뭐 된다? 저하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한 게 3번. 주택난은 더욱더 심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기억하시면 기존 임차의 몇 주라고요? 이사가기 쉽지 않다라 했죠.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 줄.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이 뭐 할 것이다? 감소 저하될 것이고 니은 신규 임차인도 문제가 생기죠. 물량 감소하고 기존 임차인도 계속 주거이동 안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줄. 정부가 규제하는 정상적 임대료 이게 얼마인데요? 70만 원 지불해서는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워지죠. 따라서 규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음성적 지불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음 줄에 암시장이란 말이 보이죠? 음성적 지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임대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규제 가격과 음성적 지불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4번은 별표하세요.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보다 낮을 경우 조건 맞지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 그럼 초과 수요량 많아지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이면 양변화 적죠.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이제 거기다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 줄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고? 정확하게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은 더 많이 이걸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수요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지문을 응용한 게 파란색 글씨에 따라서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무슨 말이다? 공급이 더 많이 뭐하면 감소하면 그럼 주거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정의를 잘못해버리면 탄력적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 못 풉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다는 표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번은 차후에 볼 거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이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보다 높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위로 가야 되죠. 이 상한은 상한 효과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걸 묻는 의도가 뭐라고요? 규제 가격은 균형보다 뭐여야만 낮아야만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했고요. 자, 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파헤치기 갑니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중 잘못된 거 물어봤습니다.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된다. 관리가 부실해진다. 2번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죠? 주택 구하기 어려워졌고 3번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될 것이다. 왜? 공급이 그러니까 이유를 묻고 있는 거 아니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사가기 쉽지가 않다래 했죠. 주거 이동이 저하될 것이다. 4번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죠. 왜요? 돈이 안 돼서 용도 전환 발생할 수 있다. 5번 투자 기피한다. 왜? 돈이 안 돼서. 돈이 얼마가 안 돼요 지금? 3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못 풀어가 논리적 구조를 못 풀어가시면 공부량이 늘어나. 왜 늘어나면 이걸 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규제했던 목적을 아시면 되고 낮게 하니까 돈 안 되죠. 공급이 뭐 하고 있다. 감소하더라. 이것만 정리하면 사실은 그렇게 난감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규제였습니다. 오른쪽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셔서요. 동그라미 4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임대료 보조가 나옵니다. 자, 1월 달이니까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월 달에 가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을 제가 이대로 안 해요.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더 줄여서 합니다. 더 줄여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했던 것은 정리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 그럼 다음 달에 가면 이제 공부량이 좀 응용이 되고 더 많은 양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조금 정책입니다. 임차인의 국가가 보조금 준답니다. 종전에 앞 시간에 보조금을 주는 건 무슨 개입이다? 그 단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중에 정부가 무상으로 5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쓴다? 효용이다.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뭐한다? 증가하더라 얘기입니다. 따져볼게요. 자, 50만 원 보조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50만 원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죠. 그 느낌은 있나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공부했습니다. 자, 임차인의 명목 소득은 일정 동일해도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가 있죠. 그럼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수요 공급 시간의 소득 효과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럼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주택과 비교했네요. 재화를 두 개 비교했으니까 뭐다? 대체 효과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서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이해할 수 이렇게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다른 주택에 비해서 요놈이 싸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곳과 비교했으니 그건 뭐다? 대체 효과다. 그럼 이 공부했던 표현을 그대로 가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되죠. 금방 했던 표현 임차인의 실질 소득에 향상 효과가 있다. 보조금 받아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임대주택 소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프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그럼 임대료는 여기 오면 답이 안 떨어지네. 이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한다. 고민하실 때가 지났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니까 임대료가 뭐한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요 공급 내용에서 접목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헤매고 오시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됐죠. 임대료 뭐한다? 상승한다. 잠시 그래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럼 임대료 이 상승했죠.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초과이윤이 발생했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했다.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그럼 임대사업자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이거 먹으려고. 그럼 공급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예요? 그러면 장기에. 그럼 장기에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배경이 뭐냐면 공급자의 심리를 자극시킨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서요.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오래 남습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 다시 임대료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장단기를 구분한 게 지금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가격까지 변하는 걸 단기 효과라고 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가 반응하는 걸 장기 효과인데 이게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이게 전부 수요 공급 시간에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시장기구 스스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해두시면 답이 금방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금방 봤던 규제 정책은 단기, 장기 모두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공급이 이렇게 물어요. 뭐 시험을 낼 때는 뭐 다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딸랑.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보조금 정책은 장기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운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한다. 공급 증가를 어떻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해주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굳이 이걸 그래프로 만나면 이런 식이 있잖아요. 임대료 양,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를 받은 임대주택의 소비가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D1 같지요? 그러면 균형이 변했잖아요. 임대료가 뭐했다?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윤 발생했다. 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동일하게 갔다고 합시다. S1. 가격 무시하고 일단 그러면 양 뭐하고 있어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물론 임대료는 더 하락하겠죠. 여기서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닌 거니까 보조금 정책은 공급 증가가 되므로 다시 임대료가 뭐하더라? 하락해서 원리로 내려간 거니까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물어볼 때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의 문제는 틀리라고 내요. 틀리라고 냅니다. 얘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맞춰주는 문제인 거니까 이렇게 좀 유의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책이 넘어가 버리죠. 확인하고 갑시다. 자,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핵심이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시장 기능에 의해 사적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뭐하는? 유도하는. 간접 개입의 의미는 뭐다? 보조금을 준 건 뭐다?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규제 정책보다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질문. 수요 측면의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끊고
공급 측면에 뭐가 있다? 생산자 보조금도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넘겨놓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수요자에게. 그러면 볼게요. 그럼 우리도 그럼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요.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택 바우처,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다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 스포츠 바우처, 학원 바우처라고 해서요. 저소득 대상에게 현금으로 아니면 뭘 준다? 쿠폰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그러면 바우처 지급받은 것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주택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 모아다가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임대인 계좌에 임대료만큼의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했고요. 국가에서 현재 바우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는 현금의 일종의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럼 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우처를 지급받은 임차인의 효용 증가한다. 임대주택의 소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증가. 일단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지금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는 내 돈 50만 원 안 들어갔죠. 보조 안 받았으면 내가 100만 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돈 50만 원 안 들어갔죠. 그죠? 50만 원 여유 가지고 다른 재화도 구매할 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로또 한번 살 기는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다?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입니다. 이렇게 뭐래요? 그러니까 보조를 받은 임대주택의 소비는 물론이고 다른 재화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보조 받은 금액으로 다른 걸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재화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확인하고 갈게요. 자, 맨 위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수요자 보조 가서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의 보조금 지급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로 하락했어요? 50만 원 하락했어요.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밑줄 짝 소득 효과와 무엇으로? 대체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끊고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내가 살 집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죠. 공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임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줬더니 임대 사업자가 성격이 고약스러워서요. 아주 골짜기에다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으면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임대인이 보조금 줬더니 임대인이 남산 꼭대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 놓으면 싫어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된다. 수요자한테 주면 선택해서 갈 수 있죠. 생산자 보조 방식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1번 단기 효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의 효용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니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죠. 수요가 증가하므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뭐하더라? 상승한다. 상승하니까 시장에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윤 발생했죠. 그러면 장기 효과 가세요. 공급 늘어나야 되죠. 두 번째 줄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임대료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별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잊지 마세요. 증가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표는 장단기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한다. 1번. 임차인의 실질 소득의 향상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의 소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4번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한다. 이걸 문제라고 내요. 그러니까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왜 준 거라고요? 잊지 마시라니까.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한다고요. 공급자 심리를 벌렁벌렁하게. 뭔 얘기냐고요?
초과이윤 발생해서 저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주셔야 안 잊어먹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그런 걸 생각 않고 이렇게 장단기로 공부를 하면 시험장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책이 좀 배경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가서요. 이 301페이지 가면 용어 사전에 보세요. 주거 바우처가 있죠? 봅시다. 주택 바우처. 보조단에 가세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뭘로? 바우처,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시험 물었어요. 자, 임차인이 지급받은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인은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해서 정부가 누구 계좌에? 임대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단으로 오세요. 본단 하단부에 3번 생산자 보조로 갑니다. 여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시다. 연 1% 대출금리 만기 20년짜리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임대사업 하고 싶은 마음 들지요? 그런다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은 뭐하고? 증가하고. 그럼 임대료는 뭐 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보조이든 생산자 보조이든 간에 장기 공급은 다 뭐한다? 증가함으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 이걸 또 굳이 그래프로 보자고 하면 3월 달엔 그래프 안 그려요, 이제요. 장기적으로 대출해주면 공급자 비용이 감소하죠. 증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S1 간 거니까. 임대료 하락하고 양 뭐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비교했어요. 생산자 보조는 수요자 보조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된다 물어봤고요. 둘 다 임대료가 내려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생산자 보조 방식이 임대료 인하 효과, 안정 효과는 더 크죠. 제가 이제 무시하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공급 물량을 늘려주라는 얘기니까 수요자 보조는 단기에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죠. 생산자 보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좀 묻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늘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가 임대료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임대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저금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절감 효과 있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늘어난다. 박스 안에 보세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 증가라고 돼 있죠. 공급 증가됨으로 임대료가 하락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넘기지 말고요.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직접에 의미 두지 말고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정책은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그럼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합니까? 다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러면 초과이윤 보이죠? 장기의 공급이 그 말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뭐한다?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 되면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기의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의 공급이 증가되었으므로 임대료 다시 하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보조금 정책 왜 준 거라고요? 심장 벌렁벌렁하게 해서 공급 증가 유도, 그렇게 물으니까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4번 갑니다.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이라고 돼 있죠.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나온 집이 서울시에서 먼저 했다 그랬죠. 지금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써둘게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법률적인 용어로는 주거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써둘게요. 주거급여제도. 이런 말 나오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법률적 용어로는 주거급여제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바우처 제도,
주거급여제도. 우리는 현금을 아니면 뭘 준다? 쿠폰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동그라미 1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죠. 자유롭지 못하다. 2번 생산자 보조는 수요자 보조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가 더 크다. 그렇습니까? 예,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 보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산자 보조가 임대료 인하 효과가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임대료 보조 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이죠. 문제 안 되고 2번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뭘로 주면? 현금으로 주면 기분 좋잖아요. 뭐 살 수 있다? 로또 살 수 있다. 그럼 효용은 더 많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읽으신 게 바우처가 아닌 바우처만큼을 현찰로 주면 소리예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소비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소비량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소용이 더 많이 뭐 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 나오네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4번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효용은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보조를 받은 자가 효용은 더 많이 증가한다. 5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 여기 있네. 그러면 균형보다 낮겠죠. 이게 뭐다? 임대료 규제했다. 규제하게 되면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왜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은 단일 문제로 안 줘요. 요거 1번, 요거 2번, 이거 3번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푸시는 문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머릿속이.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 위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전부 그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1월 달에 수업은 공부는 그 2주차 수요 공급이 전부가 기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했던 게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안 나와. 다음 주는 아예 안 나와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